중국 관련해서 네. 지금 상하이 봉쇄, 북경 봉쇄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 뭐 풀린다 만다 이런 기대와 실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중국은 경제가 좀 극단적인 말로 박살이 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건 정치적 고려가 이제 가장 우선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배경으로 지금 시진핑 주석 그리고 그 지지 그룹에서는 연임을 지금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임이 결정되는 것이 이제 금년 하반기에 있는 20대가 될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연임에 투표를 할 대의원들 선거가 이번 6월 말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계파 간의 갈등과 투쟁, 자리 싸움 뭐 이런 것이 이제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연임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성과죠.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업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뭐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도 있지만 미국이나 서방이 코로나 대책을 제대로 못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고 잘 넘어갔다. 이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일이다. 이제 이런 논지를 그동안 쭉 펴왔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제대로 이 봉쇄를 하지 않고 오미크론처럼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이런 변이를 퍼지게 해두면 그러면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사망을 할 거예요. 최근에 중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이 함께 네이처라는 아주 권위가 큰 저널에 논문을 실었어요. 거기에 보면 중국이 만일 미국식으로 방역을 했다. 그러면 감염자가 1억 명이 넘게 나올 것이고 사망자는 120만 명이 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몇 달 안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중국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그런데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니? 그러니까 나를 한 번 더 시켜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명이 먼저다. 이렇게 정책을 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시쳇말로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이러다가는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겠습니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온 거고요. 그동안 이제 그 신경기를 보이다가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정책 변화가 좀 일어난 걸로 보여요. 어떻게요? 그동안 이제 리커창 총리 그룹에서는 경제 정책을 소비를 진작하고 인프라 투자 같은 것도 좀 해서 무엇보다도 고용을 잡아야 한다. 이제 이런 논지를 피워왔고요. 그런가 하면은 상하이방 바로 분류가 되는 한정 같은 사람은 부동산 좀 살려줘야 된다. 그리고 대형 민간 기업 너무 괴롭히지 말아라. 외국인들이 놀란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왔다는 거죠. 확실치는 않습니다. 모두 추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 그룹에서는 그게 아니야. 방역을 제대로 잡는 게 더 중요해. 이러다가 보아하니 이거 정말 보통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4월 29일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열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권력기구예요. 7명의 제일 권력이 큰 사람들이 모인 이 회의에서 그러면 방역을 물러설 수는 없다. 사람의 목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경제정책은 방역의 체계를 지킨다는 전제하에 그럼 당신들이 한번 해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당일부터 리커창 총리가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매체들이, 미디어들이 이제 변화가 오는 모양이야. 이제 풀어줄 모양이야. 심지어 다음번 주석은 리커창 총리가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는 조금 너무 지나친 판단 같고요. 아직 그렇게 보기엔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방역이냐 경제냐 이런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러면 경제를 막 돌리니까 그럼 방역은 풀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은 방역대로 지키되 잘 방법을 생각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경제정책을 그럼 한번 해봐. 이제 이런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궁금한 게 이게 약간 정치 계파 싸움 이런 게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네네. 그럼 저희는 그냥 접하는 언론상으로는 지금대로면 뭔가 시진핑 세력이라고 할까요? 시진핑 현재 주석이 무난하게 3년임을 할 것 같다라는 뭐 그 외에 적대 세력에 대한 얘기들은 잘 이렇게 다뤄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혹시나 정말 극단적인
극단적인 얘기로 예. 이렇게 지금 저희가 대부분 예상하듯이 시진핑 3년임 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시진핑 주석에 대항할 만한 그런 인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력을 장악해야만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대표적인 무력이 군부, 그리고 이제 공안 같은 사법기관들, 예. 이 두 군데인데 시진핑 주석 10년 동안 이 두 군데를 장악하느라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삼성전자에 아무리 똑똑한 그런 경영자가 나타나도 그러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은 물러나고 내가 부회장 하겠소. 예. 이럴 수는 없잖아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은 은연중에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네네. 이렇게 개파간에 투쟁을 하고 말이야. 그러면 막 갑자기 사람들 모여있는 방에 문을 박차고 기관총 든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쏘고 뭐 이런 장면을 연상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사람들이 다 공산당이에요. 중국 공산당. 그리고 파트너들이에요. 물론 이러한 갈등이 첨예화되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 본인도 그런 테러 같은 걸 많이 당했다는 소문이 있고요. 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원수 대하듯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맨날 만나서 회의하고 그렇죠.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갈등 구조를 뭐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의 갈등 구조를 보는 건 조금 지나치다. 그거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대표이사께서 이제 물러나세요. 그럼 박 전무님하고 이 전무님하고 둘 중에 어느 분이 대표가 될까? 대표가 될까? 예, 그리고 한 분이 대표가 되면 그럼 경쟁자였던 분들은 이거 입지가 이제 슬슬 옷 벗고 나가시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다.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더 현실에 가까울 겁니다. 그럼 이제 현재까지는 적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무난하게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연임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뭐 제로 원식으로 이제 주석 연임을 했으니까 이제 모든 권력은 내가 휘둘러로 되느냐?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뭐 지지가 너무나 뜨겁고 경제도 좋고 내리시는 판단 하나하나가 너무 기가 막히고 그러면 연임도 하시고 그러면 나를 따르라. 이게 다 성립을 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의견이 많아지면 이제 주석 연임을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수준은 차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그 중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중요한 자리들이 있는데 어떤 계보에서 얼마만큼 알토란 같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제 그거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100개 좋은 자리 중에 90개는 우리 거야. 이런 상황이었다가 이젠 50개야.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연임할 가능성은 높은데 그러면 시진핑 주석 그룹의 권력이라든가 영향력이 예전보다 커질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나타나는 상황에 영향을 입는다고 할 수 있겠죠.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3년임 한다고 막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 이런 건 과거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과거부터도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북한이 있고 북한의 지도자를 봐왔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의 권력이라는 건 저런가 보다. 회의하다가 끌어내서 사형시키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럼 이어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아무래도 투자와 관련돼서 많이 궁금해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게 증시에선 불확실성인 건 맞는 거잖아요. 악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10월달 3년임 이런 이슈들이 끝나고 나면 이런 극단적인 봉쇄도 풀어주고 증시 부양도 팍팍 해주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의견일까요? 이제 그 말씀은 대부분의 우리 한국 분들이 가지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연임이 봉쇄를 풀거나 묶는 것과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금 코로나 봉쇄를 하는 이유가 정치적인 목적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목적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이라는 그 목적보다 더 강할 것인가? 그러면 사실은 코로나는 별로 이제 문제도 안 되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막 전국을 방역을 할 것이냐, 또는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이 돼서 막 번지는데 이제 정치적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내비둬 이럴 것이냐. 이 두 가지 모두 너무 좀 지나친 생각입니다. 극단적인 생각이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북한 보세요. 북한은 뭐 백신도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오미크론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격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도 중국의 경험을 배워야 된다 뭐 이랬잖아요. 근데 북한 보세요. 하루 지나면 몇십만씩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만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생각으로 봉쇄를 푼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난리 나겠네. 엄청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정치적인 의도와 관계가 있지만 정치적인 의도로 방역 여부를 결정한다, 봉쇄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조금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입니다만 네.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아야 하냐면 시진핑 주석 그룹에서 방역이라는 절대 명제는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그런 방식으로 경제 운영 정책을 바꾸겠다는 건 오케이다. 해봐라. 가로 열고 결과는 네가 책임지고 가로 닫고 네.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죠. 그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 것이요. 지금 중국 전국에 이제 그 봉쇄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매일 상하이 얘기를 들어요. 한번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상하이 말고는 어디가 또 봉쇄되어 있나요? 뉴스는 북경 베이징 봉쇄한다. 그렇죠. 뉴스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봉쇄되어 있는 도시가 47개에서 100개 도시라고 그래요. 근데 왜 상하이가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 거기 외국인이 많고 큰 갭이 많고 테슬라가 거기 있고 네. 그리고 상하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중국 전역에서 제일 똑똑한 시민들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와서 뭐라고 하면은 막 대꾸를 해요. 근데 다른 지역은 정부에서 와서 문 닫고 있어. 네. 그러면 문 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상하이 얘기가 지금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이지 이것이 중국 전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나 그 지역을 보면 지역마다 그 방역 정책을 집행하는 방법이 모두 조금씩 달라요. 상하이도 상하이시 안에 16개 구가 있거든요. 구마다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하이에 계신 우리 교민 몇 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여러 번 했는데요. 그분들 구마다 상황이 다 틀려요. 또 다르군요. 네. 네. 그래서 좀 힘센 사람 많이 사는 데는 정부에서 갖다 주는 구호품도 뭐 지금 벌써 열 몇 차례 받았다 이런 데도 있고 또 다른 구에 사시는 분은 한 번 받다. 나는 못 받았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딱 방식을 정하고 매뉴얼을 정해서 전국 모든 곳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통치하지 않아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방마다 편차가 크고 경제 수준도 편차가 크고 문화 수준도 편차가 크고 민족도 다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방정부, 각 직급 밑으로 내려가면서 각 계층별로 내려가면서 그 해당 지방정부가 나름대로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 방역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역의 내용이 사실은 많이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나서서 현재 좀 지나치게 하고 있는 거, 이건 비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만 좀 걷어내도 경제적으로 돌아가는데 숨통이 상당히 트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하이가 봉쇄될 때만 해도 공항, 항구, 고속도로, 뭐 화물터미널 이것들은 처음부터 봉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산업은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항구는 돌아가. 근데 항구까지 보낼 화물차가 없어. 왜냐하면 화물차 기사를 안 들여보내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화물차 기사는 상하이 사람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딴 지방에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화물 기사 있는 지방에서는 잔소리 말고 문 닫고 있어. 못 나와. 3일간 격리. 그러면 이 사람은 상하이로 보낼 물건을 못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상하이에 있는 항구는 문 열어놓고 기다려도 물건이 안 온다.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이게 다 옆에서 협조가 되고 순리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동네마다 동네 룰로 또 본인이 아무래도 난 이번에 잘릴 것 같아. 이번에 뭔가 제대로 보여줘야 돼. 이런 부담을 갖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야 이유 없어 다 문 닫고 들어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봉쇄라는 거하고 이것이 이제 그 지방마다 다르고 수준마다 틀려서 이거를 제대로 좀 합리적으로 돌아주면은 방역을 지키면서도 경제를 충분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돌릴 수 있다. 이런 의도로 보는 게 아마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러네요. 예. 사실 언론에서만 접했을 때는 약간 예. 공산당이라는 이미지가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딱 예. 찍어내리는 느낌? 해 그러면 다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고 지금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꼭 10월달 뭐 이때 3년임 전후로 푼다 이런 좀 너무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또 괜찮아지면은 글로벌 기업들 많이 모이는 상해 이런 것부터 해서 어떻게든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그 경제가 지금 심각하다라는 상황에 대한 인식은 지금은 이제 모든 중국 지도부 고위급들이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총대를 이제 리커창 총리가 맨 것 같죠.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이제 하나하나 정책들을 집행할 거고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던 시진핑 주석 그룹의 사람들도 시진핑 주석 본인이 그걸 수용을 했는데 나는 끝까지 반대할래 이것도 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협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숨통은 많이 트일 것이다.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최근의 일로는 4월 29일 예. 때 좀 해봐라 예. 이렇게 된 거고 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도요타나 테슬라 이런 예. 기업들도 조금 돌아가게끔 해줬다 이런 기사들 나오던데 예, 사실은 그 도요타나 테슬라는 진작에 너희는 돌려라. 아 너희 돌려라. 아, 이렇게 그 특별 허가를 했어요. 근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돌려보니 뭐 공식적으로는 30% 정도밖에 생산이 네. 안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도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테슬라 공장은 허가를 해줬어도 테슬라 공장까지 출근을 할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 격리당하면 못 나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뭐 자동차 공장이라는 게 몇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게 뭐 굉장히 하이테크고 엄청난 기술 부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사 하나 볼트 하나도 와야 차가 조립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좋은데 나사가 안 와.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원래 자동차라는 게 산업 연관 효과가 크잖아요. 그 말은 수많은 협력 업체가 있다는 건데 상하이에만 지금 자동차 회사가 4개가 있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자동차 4개에 해당되는 산업이 멈춰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거꾸로 네. 그 4개가 이제 돌아가. 아, 그러면 뭔가 풀리겠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로서는 이제 그런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일찌감치 풀어줬다는 것 자체도 예. 중국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걸 예. 뭐 억지로 막 너 죽거나 죽자 이런 예, 예. 정말 아닌 거네요. 뭐 예를 들면 SMIC,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기업 중에 제일 앞서 나가는 기업이죠. 아, 그 사람들 지금 생산 라인 정비하고 생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예. 돌려야 되잖아요. 거기도 진작에 너희는 특별히 돌려도 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역시 출근을 못해. 예, 이건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SMIC에 사람들은 다 출근하는데 식당을 안 해. 그래도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예. 식당 아줌마는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요. 이분이 뭐 상하이 한복판에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자가용 몰고 출퇴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처음에 책상 위에서 정책 세울 때는 고려하지 않았고 잘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제대로 빨리 돌아가 줘야 모든 산업 체인이 제대로 도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럼 봉쇄 다 풀어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 오미크론은 누가 키울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좌다, 우다, 앞이다, 뒤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거니까 이걸 한 부분 한 부분 잡아당겨 가면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쉽지 않네요. 들어보니까. 예, 예. 그러면 주식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이 또 글로벌 주식 관심 많으시고 예, 예. 글로벌 시황 경제 관심 많으신데 글로벌 주식이 다 빠지긴 했지만 또 중국 주식도 많이 빠져 있잖아요. 예, 예. 정말 많이 빠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 걱정이 지금 저희도 전반적으로 얘기하셨지만 중국은 조금 주수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편견도 있는 것 같고요. 기업들 예. 때려잡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중국 주식 매력적이다,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차이나 리스크라는 거는 정부 리스크가 제일 크죠. 어느 날 갑자기 IPO? 꿈도 꾸지 마. 그러니까 못하고. 이런 불가 예측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아유 이거 중국 주식은 쳐다보기도 싫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중국 주식이 좋다 나쁘다를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서 결정하실 일이 아니고요. 본인이 차이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이나 리스크에서 제일 큰 게 뭐냐. 중국에서 제일 큰 영향력이 뭘까요? 정부. 공산당. 네, 공산당. 중국 공산당 내지는 중국 정부. 그럼 그들이 일하는 방식은 정책으로 표현이 되는데 중국의 정책에 잘 호흡을 맞춰가면서 가는 기업이냐 아니면 자꾸 불협화음을 내는 기업이냐 엇나가는 기업이냐. 예,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변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엔트그룹 같은 건 건건이 대립을 해왔는데 그동안 그게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겠느냐. 있을 수가 없죠. DD 주식 IPO 나가지 말라는데 나가죠. 나는 뭐 가서 할래 그리고 가서 IPO 하면 그럼 그 끝이 좋을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친구들이 다 대부분 이제 미국에 가서 상장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상장을 돕는 서비스를 하는 금융기관들이 선정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 JP 모건이다. 이번에 중국에 예를 들어서 짜장면 1호 기업이 이제 IPO를 하는데 사실은 좀 리스크가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팔겠어요? 안 그러죠. 안 그렇죠. 네. 와, 이 짜장면 너무 맛있어요. 정통 진짜 중국 중화 짜장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듣고 좋은가 봐. 그러고 사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중국 내 사정은 어떠냐?
우린 듣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정보가. 뉴스에도 별로 안 나오고 네. 인터넷에 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중국어가 썰라썰라 나오잖아요. 이거 알아볼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블랙박스죠. 깜깜해. 그러니까 오로지 중국 기업의 편에서 그들이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시각에서 리포트를 하는 서방 월스트리트의 정보만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주관적으로 예. 판단할 수 있는 게 핵심인데 좀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예. 그 점을 꼭 알고 투자하셔야겠네요. 예, 사실 네네. 여기서 광고 한 말씀 드리면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어요. 예, 중국 주식 투자 비결인데요. 안에 보면은 어느 기업에 투자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오고 오히려 중국 정부가 국가 전략을 이렇게 펴고 여기에 따라서 이런 정책을 피고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산업이 어떤 산업이 수혜를 받는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보고 마음에 드시면 투자를 하시든가 뭐 이런 정도의 톤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중국 정부가 뭐 좋다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좀 이해를 하시면 아마 그 풀리는 문제가 열에 여덟은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접근 방법이 조금 예. 다를 필요가 있네요. 예, 좀 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예, 방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해야지 개별 기업 야 이거 되게 많이 빠져서 싸다 뭐 이렇게 너무 미세하게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위험할 봅니다.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책 소개도 해주신 김에 어떤 산업이 좋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다 들어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박사님께서 가장 좋게 보시는 전망이 좋은 정부가 어떻게 보면 밀어주는 예, 예. 그런 산업이나 종목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분야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역시 신재생 에너지 분야입니다. 그런데 뭐 풍력 발전소가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중국이 이제 국가 전략상 에너지를 모두 석유가 아닌 에너지로 전환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석유의 절반 정도의 소비를 하는 것이 이 자동차들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들을 전부 전기 자동차나 뭐 수소 자동차로 지금 옮기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경제 정책과 관계없이 국가 전략 목적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앞으로 좋아지든 나빠지든 전기 자동차, 신에너지 자동차는 간다. 무조건 가네요. 무조건 간다. 그러니까 시장은 확보돼 있는 거예요. 적어도 중국에 있는 자동차들은 다 그렇게 변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회사를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 그다음에 오토파일럿을 개발하는 기업, 그리고 나는 배터리를 개발할래. 그러면 나는 충전소를 하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가 적은 중국 국가 전략, 중국의 정책과 어울리는. 다만 이 안에서 그럼 특정 기업이 누가 좋으냐? 이것은 그 내부 경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미 1위를 한 기업이 나타나면, 승자가 나타나면 그 기업을 가치는 이미 증명이 됐으니까 지금의 주가가 그 기업의 밸류에 어울리는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지는 않은가, 네. 이제 이 정도를 보시면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다 1등 기업들인데 2등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띠디 추싱이야. 띠디 추싱이 1등이면 2등은 누구지? 뭐 떠오르지도 않죠. 네.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중국이 내부 경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엄청나게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분들 보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큰 대기업이 나오면 그건 뭐 정부가 밀어줬겠지, 높은 사람들이 밀어줬겠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당사자들은 예를 들어서 띠디 추싱이 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경쟁사는 밀어주는 사람이 없냐? 아니죠, 있죠. 다 있단 말입니다. 다 있죠.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경쟁할 때 이게 정말 피 터지게 경쟁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나 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거 저리 가라로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합니다. 네.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경쟁에서 승리를 한 1등만 알아두실 게 아니라 2등, 3등을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1등이 무너져 내려. 그렇다고 시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띠디 추싱이 무너지면 그럼 누가 그 시장을 이어받는 거지? 그러게요. 차량 공유 뭐 이런 엄청나게 큰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예를 들어 알리바바가 너무나 요즘 고생해. 그럼 알리바바가 위축되면 누가 그 위축된 몫을 그 파일을 가져가지? 그래서 중국의 그 기업에 투자할 때는 1등 기업이 대개 이제 우리의 식탁 위에 올라오는데 2등, 3등을 같이 알아두고 1, 2, 3등이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런 뉴스들을 조금씩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동향을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좋은 팁입니다. 예. 1등만 보지 말고 오히려 1, 2, 3등 같이 보는 게 좋겠네요. 예. 그러면 앞에서 좀 관련된 말씀 해주신 것 네. 같은데 아무래도 좀 중국 주식을 제가 꾸준히 지켜보면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는
보이다가 또 하락할 때 또 무섭게 하락하기 네네. 때문에 변동이 큰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거나 우상향형 미국 주식에 비해서 매매 전략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그런 큰 변동성은 외부 요인에서 오는 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신동방 같은 교육 기업들이 이번에 또 매를 맞아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중국 정부 왜 이러는 거야? 그렇죠. 뭐 이러는데 사실은요. 그 신동방이 하는 사업들이 전부 불법이에요. 원래부터 불법이었어요. 지난 세기부터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들은 규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잘 생각도 안 해요. 왜 그랬냐면 중국은 규제라든가 법률이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주 최소한의 것만 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최소한의 법규와 현실 세계 사이에는 간격은 공무원들이 실무자 재량권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되겠군 저렇게 되겠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굉장히 파워가 세죠. 세구나. 그런데 예를 들면 신동방이 이제 과외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중국에서는 교육은 국가위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영리 목적의 교육은 더 불가능해요. 돈 벌려고 과외나 학원 차리는 거는 안 돼요? 예. 그래서 허용이 되는 과외라는 거는 원래 뭐 직업 훈련, 뭐 이런 거, 요런 거를 하는데 그것도 수익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원래 법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대부분 그래도 되잖아 형님 뭐 이런 게 많이 되다 보니까 기업이 처음부터 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작은 데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럼 원래 이제 동네에서 할 때는 우리 왕 형님 믿고 그냥 할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크면 공무원들이 와서 막 그쵸?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이 학원 원장님이 자꾸 밥 사주고 술 사주니까 뭐 열심히 해봐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를 넘었으면 안 되는데 근데 본인 생각은 안 그렇죠. 자 이제 북경시장은 내 거니까 이제 상하이 진출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 진출이 되니까 나 그럼 미국에 상장하겠어. 이거를 그동안 장저민 시대에는 그걸 봐줬어요. 이렇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 합법이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고 몇 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미국과 갈등을 막 일어나니까 교육 이런 사상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제대로 좀 해야 돼. 그리고 지금 너무나 그 중국 민중들의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거의 대표적인 거를 시진핑 주석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부동산이고 다른 하나가 교육이에요. 집 살 가능성이 없고 너무 비싸요? 교육은 너무나 경쟁적으로 옆집, 아랫집, 윗집 치열하다. 다 하는 거 나는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내 수입은 안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안 낳아. 그러니까 나라가 이상해져. 그래서 이 두 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건데 그래서 부동산도 잡고 교육도 잡겠다. 사교육 이런 거 불법이잖아 이거. 왜들 이렇게 하는 거야. 해서 사교육을 지지를 한 거예요. 그때 중국 정부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사교육을 규제 강화를 하고 실제로 막기 시작하면 뉴욕에 상장된 왕모 회장님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냐고요. 아니죠.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그런 정책을 행사할 때 이렇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미리. 그래서 처음에는 사교육 니들 이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정부가 진지하게 사교육을 보고 있다는 걸 너희가 인식해야 돼. 그래도 말을 안 듣죠. 그러다가 한 몇 개 이제 또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해요. 우리 지금 진지하니까 알아들어. 그래도 막 이러는 거죠. 그 나중에는 이거 문제 있으니까 당장 문제 삼을 거야. 그래도 얘기를 안 해. 딱 소집해가지고 우리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니까 업종 전환을 하든지 합법적인 방법을 찾든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또 가. 그러니까 얘들 방법 없구만. 얘들이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그러네요. 다 불법.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중국 국내 뉴스고 중국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냐? 별로 안 가져요. 우리도 매일 뉴스 열심히 보는 사람 없잖아요. 중국 사람은 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광경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투자했던 미국에 상장돼 있는 교육 기업이 갑자기 제재를 해가지고 떡락을 했습니다. 이 장면만 먼저 보는 거죠. 맞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중국 정부 왜 이러는 거야 이러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몇 년 전부터 아무리 말을 하고 얘기를 해도 이것들이 듣지를 않고 결국은 칼을 빼든 건데 그건 좀 억울한 면이 있겠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역으로 조금 먼저 신경을 써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 심상치가 않아. 이거 아무래도 이 중국 교육 기업들 조만간 일이 날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먼저 투자를 멈추고 멈췄겠죠.
야, 그러니까 충분히 정부에서 시그널을 준다. 예. 좋은 신호든 나쁜 신호든. 예. 중국 정부는 신속하게 일하고 싶어도 신속하게 일하기가 어려운 체제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박사님 말씀 들을수록 이거 확실히 중국 정부가 하는 시그널을 캐치를 열심히 하면 투자에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가 조금 데이터가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네, 부분이에요. 네. 이 중국은 뉴스가 잘 안 나오기도 하거니와 조금 왜곡돼서 나오기도 네. 하고 또 뉴스가 나오더라도 아주 모호한 표현, 애두르는 표현, 은근한 암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중국 분들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완이나 홍콩이나 이런 중화권 영역에 있는 그런 데서는 중국 뉴스를 읽는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 뉴스를 해독한다. 뉴스를 해독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암호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해독을 해서 여기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독을 해요. 리커창 총리가 아까 말씀드린 4월 29일 회의 전까지 매일매일 뉴스에 리커창 총리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뭐를 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는데 중요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먼 나라에 수상하고 전화 통화를 하셨습니다. 네.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세상에 난리를 죽이는데 한가하게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이런 뉴스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해독은 이거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시진핑 주석 그룹에서 무관용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강조를 자꾸 하고 있는데 리커창 총리는 그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는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온 거죠. 우와. 그러니까 이거는 리커창 총리가 이런 무관용 방역 정책에 반대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독을 하는 거예요. 야, 말 되네요. 예, 예. 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통달을 하셔가지고 중국 뉴스를 보신다 해도 아마 그 해독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전문적인 해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왕이면 뭐 제가 해드리는 해설도 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박사님 그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뉴스도 해독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예, 이름 자체가 이 박사 중국 뉴스 해설이거든요. 그래서 채널 명에 이유가 있네요, 다. 예,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제공하는 내용은 뉴스를 전달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뉴스를 전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런 것들을 가능한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중요한 얘기들, 인사이트 얘기를 많이 들려주는데 또 그 내용이 책에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 투자 비결 이 책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글로벌 주식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